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세계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과 리야드가 박빙으로 맞서고 있는 현재 판세를 대륙별로 분석을 해드리고 우리의 막판 득표 전략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최대 경제도시 뉴욕, 최다 인구주인 캘리포니아가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한 데 이어 미국 연방정부도 이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산이냐 리야드냐 아니면 로마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28일 뒤에 프랑스 파리에서 182개 BIE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정부와 부산, 기업들이 힘을 합쳐 막판 득표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보답의 의미로서 저희가 이제 엑스포를 여는데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솔루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Toward a better future.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네, 오는 11월 28일 1차 투표가 파리에서 실시가 됩니다.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판세가 궁금한데, 자, 언론들 분석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그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까요? 네. 2030 월드 엑스포. 우리나라에 부산이 있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있습니다.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 네. 이렇게 이제 세 나라가 경합 중인데 지금 현재 판세로는 2강 1중입니다. 네. 여기에서 2강은 우리 부산과 리야드가 2강을 형성하고 있고 강하게 예.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1중이 이제 로마인데요. 사실상 뭐 그 오일머니의 강력함 이상이 있겠습니까? 리야드가 이제 초반에서는 상당히 우세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집중한 덕분에 네. 부산이 상당히 따라붙었다. 이래서 지금은 초박빙 판세가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5대5다. 앞서거니 뒤서거니다. 여론조사로 말하면 정말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도시가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2차 결선 투표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뭐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2030 엑스포 3국지가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치열한 그 격전지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 그 엑스포를 결정하기 위한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182개국이나 지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뭐 2강 1중이라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세 나라가 지금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1차전에서 3분의 2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인 전략은 1차전에서 2등 안에 든다. 물론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1등 함에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되기는 힘드니까 그러면은 2차전에 가서 다시 한번 거기에서 승패를
최종적으로 가늠하자라는 이런 그 2단계의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그 많이들 얘기했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1930년에 건국이 돼서 2030이면 사우디 건국 100주년입니다. 100년. 그러니까 건국 1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면서 했기 때문에 먼저 앞서갔는데 우리가 아주 맹렬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차전에서 2강을 형성한 다음에 최종적인 이 그 2차 결선 투표에서 우리가 뒤집어서 1등을 한다. 이 전략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유력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들으신 대로 이 182개 BIE 회원국 1국 1표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한 표고 저 어디 조그만 섬나라도 한 표입니다. 대륙별 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또 초박빙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는 아시아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권이죠. 그러니까 본인국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 나라들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석하기로는 부산이 유럽에서는 우세한 걸로 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국가가 이제 여럿인데 박빙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의 영향력도 있어요. 그렇죠. 네. 중국이 지금 사우디를 밀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아무래도 좀 열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사우디가 있습니다. 중동의 한 맹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프리카, 중남미는 이제 여기도 국가 수가 많은데 박빙 내지는 박빙 열세 이런 정도로 지금 좀 판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분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럽은 자신 있게 좀 우세권으로 돌아서지 않았냐 이런 우리 정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몰타 외교부 장관이 이달 말에 이제 방한 예정이기도 한데, 그렇죠. 예, 이런 걸로 봐서도 아무래도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좀 넘어온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에 양강을 꼽으라면 지금 리야드하고 부산과 리야드가 50대 50 박빙 양상인데 네. 근데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부산의 지지세가 모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이제 희망 섞인 분석을 하는 것이기도 네네.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판세가 추이는 아무래도 부산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픽 표에서 보셨듯이 캐스팅 보터, 그러니까 박빙 판세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그 방향타가 될 나라들,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로 파악을 합니다. 우리 정부와 재계는 이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데 막판 힘을 쏟고 있는데 특히 그 아프리카 49개나 되고요. 또 중남미도 만만치 않게 나라 수가 많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 182개국 중에 지금 그 아프리카가 49개국, 유럽이 49개국,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서 지역이 13개국 합쳤더니만 111개 국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국은 13개 나라인데 예. 12개 나라가 좀 가능하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나라가 결국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중동과 우리 아시아 이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 표심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중립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지금 이 우리 막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또 아프리카, 중남미를 지금 정재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올코트 프레싱 중이죠. 올코트 프레싱이죠. 네네. 결국 이 지역에서 오일머니라고 할 수 있는 하드 파워와 K컬처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 이런 그 기로에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오일머니가 강하다라고 하지만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K컬처 이 소프트 파워의 문화로 지금 밀어붙인다고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문화뿐만 아니고 그 뒤를 받쳐주는 삼성, 현대, LG, SK 이와 같은 거대한 우리 그 대기업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부와 이 민관이 연합해서 지금 최종 결정을 지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외교의 생소한 지역이 바로 이 태평양 도서, 섬나라들 말하는 거죠. 도서국들입니다. 13개 나라 정도 되는데 투표권은 현재는 11인데 12개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서 득표전을 펼쳐왔는데요. 작년 10월과 올해 5월에 이루어진 노력, 직접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한 태평양 도서국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 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이 공동 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을 지나서 제주도 마라도를 지나면 이 태평양으로 연하니까 우리도 태평양에 열려 있다. 자, 이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을 다자대면 릴레이 외교라는 그런 형식으로 만났는데 역시 그 주 목적 중에 하나 부산 엑스포 유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목표가 있었던 것.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방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우리나라에서 다자 정상회의를 열었던 거죠. 네, 깃발 부서요. 많잖아요. 그 퍼시픽 아일랜드 포럼이라고 해서 PIF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국가들 가운데 14개국을 초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자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열었고 이후에 지난번에 그 UN 연설하러 가셨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우리나라에 왔던 지도자들 한 6명 정도를 또 다시 만났었다 그렇죠. 그래요. 티타임 쪼개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꾸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네. 기대가 되는 것이고 뭐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인구가 몇 억 명이건 아니면 수만 명이건 상관없이 수천 명짜리 나라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 도서국 한 중에는. 나라에 한 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 태도국이 11개, 12개 국가라고 하면은 이거 상당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다면 이거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정부도 상당히 공을 들여왔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결과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이었죠. 투표장인 이 파리에서 열렸던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 이 불어 약자로 BIE입니다. 이 총회에서 부산 유치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주자로 직접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Korea has already accumulated plenty of experience by hosting two specialized expos, the 1993 Daejeon Expo and the 2012 Yeosu Expo. Korea is also a country that has hosted mega events like 1988 Summer Olympic and the 2002 FIFA World Cup and 2018 Winter Olympics. Korea is a qualified candidate. 네, 한국은 퀄리파이드 캔디데이트, 그야말로 자격이 갖추어진 후보국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연설에서 들으셨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 직전에 부산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 싸이, 본명이 박재상 씨인데 검은 선글라스를 꺼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알아보시겠죠? 라는 조크가 유명해졌었는데 윤 대통령 직전에 이 PT를 해서 그때 이제 말춤도 추고 그렇죠. 강남 스타일도 직접 한 소절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 썸네일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안 쓰면은 아, 저 사람 싸이야 그러고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본명도 소개했지만 나는 싸이로 알려졌으니까 못 알아보실까 봐 이 선글라스를 쓰겠습니다 하면서 네네. 이제 중간에 안경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BIE 그 총회 그러니까 11월 28일에 열리게 될 그 개최지를 결정하기 직전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서 저와 같은 모습을 연출을 하고 직접 말춤을 추는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파리라는 곳이 박재상 씨가 그 전에 강남 스타일이 그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플래시몹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 에펠탑 앞에서 에펠탑 앞에서 그때 막 수천 명 모였죠. 그랬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K-팝, K-드라마,
나아가서 이것이 K컬처, K컨텐츠로 연결이 되면서 뭐 아까 소프트 파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네네.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이 결국은 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주요할 수 있는 K컬처를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정밀한 이제 대통령실의 분석을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성민 대통령실 기획관이 초반에 사우디로 기울었던 득표 판세가 점점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표심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1차 투표에서 사우디를 지지하겠다고 한 나라들의 상당수가 2차 투표에서는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표심도 흡수한다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은 로마가 1차 투표에서 2등에 못 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니까 유럽은 1차 투표는 안면 때문에 로마를 안 찍을 수 없지만 상당수 서방국들이 결국은 1차에서 로마가 탈락하면 부담을 덜어내고 리야드냐 부산이냐 리야드냐 이 선택을 할 때는 부산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3자 간의 투표를 했을 때에 3등한 후보들은 심리적으로 1등한 사람을 지원하기보다는 2등한 사람들과 연합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집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등에 있는 사람이 결선 투표에 가서 뒤집어서 결선 역전 드라마를 펼치는 케이스는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등 전략이라기보다는 1차 선거에서는 2등 전략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결선 투표에서 유리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2등을 하고 2등도 또 1등, 2등 사이에 어떤 박빙 속에서 2등을 할 경우에는 네네. 사실상 결선은 우리의 승기를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 지금까지는 로마, 이탈리아를 지지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이 2등 내지 어쨌든 1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뭐 기존에는 앞에 이제 사우디가 앞서가고 한국이 따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아직까지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만 한국이 거의 다 따라갔고 지금 오히려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다 보니까 아직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지금 유럽에 있는 분들이 그 결선 투표에 우리를 지지하고 또 내용을 보면은 사우디에 지지를 한다는 분들도 결선 투표에 간다면 상당 부분 대한민국을 지지하겠다라고 내심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줬다라고 지금 기획관님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막판 정말 우리 골프를 치면은 18을 마치고 장갑 벗어봐야 한다라고 하듯이 끝까지 지금 열심히 지금 어떻게 보면 방심하지 않고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우디에게 1차 투표 지지를 약속했던 국가들 중에도 1차 투표 때 밀어줬지 않느냐. 2차 투표는 내 마음이다 할 경우에 그 표심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과 또 이 전쟁이 중동으로 확전하는 그런 양상이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도 모종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현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기존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였고 두 나라가 테이블 앞에 마단끼를 뒤에서 굉장히 후원을 했었는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와 같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되고 또 더군다나 이 중동의 정세가 마치 살얼음판 걷듯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데서 엑스포 개최를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네. 생각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랍권에 불고 있는 이 불안한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이 어떤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리야드보다는 부산 쪽으로 유럽의 표심이 특히 쏠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뭐 전략적 판단을 해보건대는
그렇다고 해서 중동의 불안 정세 때문에 우리가 그 부가 이익을 얻어가지고 반대 이익으로 우리가 쟁취하겠다라는 자세는 뭐 옳다고 할 수는 네,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물론이고 방금 전에 보셨던 장성민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반사 이익을 얻을 생각은 없다. 네.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우리 실력으로 쟁취해보자. 이런 자세를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아프리카 3개국, 말라위, 토고, 카메룬, 그리고 유럽 두 나라, 노르웨이, 핀란드를 강행군 하듯이 이 순방을 했는데 역시 뭐 목적은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2030 부산 유치, 그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한민국 그 세일즈 맨 넘버 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한 총리께서는 이제 공적 세일즈맨 2등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관련돼서 만나는 사람들만 해도 지금 뭐 지구를 400바퀴를 넘게 지금 뛰어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3박 7일 일정으로 해서 말라위, 토고, 카메룬, 아프리카 3개국을 비롯해서 이 유럽을 다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표심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네네. 아니겠습니까? 막판 표를 확실히 우리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한덕수 장관, 우리 한덕수 총리님 연세가 적지 않습니다만 정말 젊은 어떤 장관 못지않게 활동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요새 아주 바쁩니다. 11월 1일에 한 중앙아시아 포럼에 참석하는데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잇따라 갔습니다. 역시 이 포럼에 많은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모이니까 여기서 또 세일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하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하는 데는 그 5개국의 그 고위 어떤 관계자들이 2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니까 네네. 사실 그분들과의 어떤 그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확실하게 타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실크로드의 끝이고 또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많이 가서 정착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을 그 매개로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다가간다고 하면은 결국 중앙아시아의 5개국의 5개 표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로 지금 그 밀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지금 박진 장관이 했는데 박 장관님 누구보다도 영어를 잘하십니다. 네, 아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본인의 역량을 정말 충분히 발휘하고 오시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각 부처 장관들도 뛰고 있습니다. 박문규 산업부 장관, 정황근 농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물론 뭐 회의에 참석하거나 방문의 목적은 있지만 그 물밑에서는 부산 유치전이 지금 큰 하나의 과제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장관들에게 그 책상 앞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민생을 점검하라, 나가서 뛰어라 그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걸 세계 무대로 넓혀보면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BIE에서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녀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박문규 산업부 장관의 경우는 취임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차례나 아프리카를 방문을 했고 네. 또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에 있는 카보베르데라는 이름도 생소한 국가. 그러니까요. 예, 여기를 방문을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가 방문하는 최초의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도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유치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많이 했고 지금 원희룡 장관도 보이네요. 예, 사진에 보시다시피 원희룡 장관 역시도 지난 19일에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는 등 해서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요. 우리 공공기관 내지는 민간 기업들도 함께 가서 여러 활동을 합니다만 우리 부산 엑스포에 있어서의 지지를 당부하는 것도 아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뛰어다닌 거리가 지구를 409바퀴 돌 만한 거리라고 하네요. 또 만난 사람들, 각국 정상들을 포함해서 2,3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통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만큼 그 엑스포 2030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는 반증인데요. 정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데 지금 그 국무총리실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덕수 총리, 박 장관을 비롯한 13개 기업인들이 그동안 다닌 그 거리가 전체적으로 지구를 409바퀴나 돌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네요. 어마어마한 거네요. 지금 1,640만 킬로? 정말 저희가 상상도 못할 그럴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상과 유력 인사를 2,308명이나 만났다라고 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유엔에서 그 각자 회담을 했는 것이 단기간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의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통계 자료가 뒷받침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179개국 2,400명 정도의 어떤 그 민관이 만나서 했다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노력이 정말 옥동자로서 그 다가오는 11월 28일 날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네. 자, 우리 4대 그룹 총수들 그리고 기업체 관계자들도 부산 엑스포 홍보에 또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현대차 그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직접 제작한 스토리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견고한 철은 자동차의 뼈대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정교한 소프트웨어로 자동차의 두뇌는 더 똑똑해지고 진보한 플랫폼으로 자동차의 내일은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모빌리티가 탄생할 수도 있겠죠? 잠깐, 너무 딱딱한 얘기만 했나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향한 길입니다. 사람의 몸에 닿는 부품 하나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분석하죠. 그리고 모빌리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네, 이 뒤에 이제 부산 얘기도 하는 그런 영상인데 앞부분에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잘랐습니다. 자, 이 영상 지난 25일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BTS 영상이나 할 때 나오는 게 1억 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게재된 지 17일 만에 1억 뷰를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총 조회수의 94%가 해외에서 봤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인들의 이목이 이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 서울올림픽, 평창올림픽, 월드컵 개최할 때도 뭐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등이 정말 해외에서 뛰면서 세울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다 그렇죠. 누가 네네. 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또 그 2세, 3세들이 나가서 열심히 뛰고 있고 지금 SK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나라에 유치되기 전까지는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겠다. 그런 얘기 목발 한다고요? 짚고 목발에도 이렇게 부산 이즈 레디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모두의 힘이 11월 28일 투표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봅니다. 롯데물산이요, 내달 28일, 그러니까 11월 28일까지 롯데 월드타워 바깥 벽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그 메시지, 야간 메시지를 송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밤에 보면 아주 장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보이는데요. 네네. 아마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 시간당 10분마다 부산 is ready. 부산은 준비됐다. 네. 그리고 또 힙한 코리아, 힙 코리아. 아. 그리고 또 그 2030 부산 엑스포라는 그 그림을 건물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듯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산 롯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 뭐 네. 부산 갈매기 하듯이 특히 부산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10대 어떤 높이에 드는 이 그 롯데그룹 타워에 이와 같은 그 부산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전 세계에 이 부산의 어떤 엑스포의 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11월 28일 날 우리가 드디어 쟁취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이 이제 쟁취했다. 그렇죠. 부산이 뭐 좀 속된 말이긴 합니다만 먹었다. 그렇죠. 네,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장 얘기를 좀 하죠. 김치 얘기도 하겠습니다. 김장철이 됐는데
핵심 재료인 배추와 무값이 연일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재료들을 시장에 좀 확 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김치의 날이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 이어 미국 연방정부까지 공식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최근 배추와 무, 마늘 등 김장 재료값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주부들 시름이 매우 깊다고 하는데 비축했던 김장 재료를 10,000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국가에서 마늘, 고추, 양파 어떻게 보면 김장의 핵심 재료인 것이죠. 이거를 시장에 많이 풀기로 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마늘 같은 경우에는 비축 물량 50%, 5,000톤을 깐마을 형태로 해서 이 대형 마트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30% 할인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김장철에 들면서 어떻게 보면 배추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네. 시적절하게 그 비축했던 것을 이제 푸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 올랐던 무나 배추 그리고 또 정부가 이런 김장제도 10,000톤 정도를 푼다고 하는데요. 지금 배추 같은 경우에는 한 2,900톤 그리고 또 그 깐마늘은 5,000톤, 양파는 어떤 3,600톤 정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무, 배추 이것들이 거의 전보다 한 거의 2배 가까이 한 90% 정도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늘림으로써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러다가 김치가 금치 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전남 해남에서 가을 배추가 출하가 되면 이 재료값의 폭등세가 좀 진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큰 폭우가 없었고 또 태풍이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막 그 두 요인이 지금까지 작황이 좋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그 작황이 좋고 일시적으로 지금 고랭기 배추가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금 현재 그 품질이 저하돼서 가격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고 10월 말 11월 달 본격적으로 우리 해남 가을 배추가 출하되면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자, 이 배추값, 재료값이 오르면 좋을 텐데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웃는 농가도 있고 울상인 농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 뭔 얘기입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데요. 저도 그 어릴 때 집에서 과수원을 했는데 네. 이게 우박 맞아버리면 폭삭 망하는 거예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고랭지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있는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고 우박까지 내려가지고 예년에 비해 가지고는 출하량이 7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무름병, 배추 무름병이 생겨가지고 속이 다 이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네. 그런 병이 들었는데 그 현지에 있는 농민들은 이것을 꿀통이라고 합니다. 무슨 꿀통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속은 다 상했는 배추를 참 아픈 마음에 꿀통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최근 들어서 올랐는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또 7월, 8월, 9월에는 고랭지, 이제는 10월, 11월부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남과 전남 쪽에 있던 배추에서의 생산이 지금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적어도 이제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값은 상당 부분 안정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강원도 지역의 고랭지 배추 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속이 정말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어떤 정부의 어떤 대책이나 지원이나 이런 대책이 좀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2주간 이런 가격 폭등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고 11월 중순 이후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 그 근거가 뭔가요?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는 이제 오름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결국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네. 제대로 된 물량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가격이 비싼 건데 거의 2배 가까이가 올랐거든요. 배추, 네. 무가.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는 조금 오름세가 있겠습니다만
11월 중순 이후가 사실은 김장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좀 그 김장하기에도 적기지만 제대로 물량이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난 여름에 너무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 단위 면적당 재배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었다고 합니다. 공장으로 말하면 수율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격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김장철 적기라고 할 수 있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배추, 무 가격, 수급 모두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평년보다 비싼 이 가격 추세는 한 11월 초순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요새 김장 직접 담가 먹는 집이 실제로 주느냐, 반재료나 완제품을 사 먹는 가구가 늘고 있는지 조사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포족이라고 아세요? 김장 포기족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김포족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김포 사는 사람들 네. 그만큼 지금 10가구 중에 6가구 정도만 하고 4가구 정도는 지금 김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그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포기를 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게 식구수가 적어서 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너무 힘들었어. 네. 또 아니면 하는 거 너무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됐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70-80%에 이를 만큼 1인 가구가 늘고 하다 네. 보니까 집에서 만들어놔도 먹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전체적인 어떤 핵가족을 넘어서 핵개인 세대로 넘어가는 어떤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이와 같이 김장 자체에 대한 것도 수요를 줄이는데 김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그 양을 얼마냐 했을 때 20kg 이하 결국 몇 폭이 담그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만 직접 담그기보다는 인근에 받겠다. 아니면 인근에서 이제 포기 김치를 사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지금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다양한 형태로 김치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김치 팝업 스토어가 개장을 했는데 자, 오픈런 아시죠?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서 줄 선다는 얘기. 이게 벌어졌다고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힙한 장소가 성수동이다라고 하는데 예. 이 성수동에 이 한 김장 업체가 2030 서울 김치 블라스트라는 그 얘기를 지금 공장에 있는 데에 열었는데요. 이 오픈런 말 그대로 줄 서가지고 문 열면 우르르 달려가는 그런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김치샵 같이 안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공장이었죠. 저기 가죽 공장도 있고 피혁 공장도 있었는데 요즘은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힙한 장소로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인뿐만 아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오는데 하루만 거의 1,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방문객이 10,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K컬처에 있어서 이제 K김치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음식 문화로 자리 잡는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자, 홈쇼핑에서 조사를 또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포장김치 판매량을 알아봤는데 배추 파동이 일었던 작년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 포장김치 인기 세대를 초월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직접 김장을 담그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먹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포장김치가 그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포장김치 세대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부재료 원재료 배추 무뿐만 아니라 이 김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뭐 거기다 생강 또 뭐 굴러 대파, 넣는 부분도 쪽파, 뭐 다양한 양파, 마늘, 고춧가루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위생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포장김치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고 그 배추 파동이 있었을 때마다 약간씩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보기에 직접 담궈 먹는 세대보다는 이제는 포장김치를 사서 소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세대들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포장김치의 인기 그야말로 해외로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아시죠? 뉴욕에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그 브랜드만 광고판에 걸리는데 한국 포장김치가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걸렸다고요? 그렇죠. 타임스퀘어 하면은 뭐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하고 또 우리 유명한
아이돌 스타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 알림판 역할도 하는데 그만큼 이 김치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뉴욕 타임스퀘어 하면은 뉴욕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욕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그 자료로 타임스퀘어 저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 네. 이 김치가 미국에 수출되는 액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면역 증진에 효과가 있다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4년 새에 무려 224%. 그러니까 2배 넘게 그 증가했다는 증가세를 거죠. 보면 18년에 121억에서 한 4배 되는데 불과 5년 걸렸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무려 41.1%가 급증을 하면서 이미 작년도 수출액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상당한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수출, 김치 수출에 있어서는 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수입액이 많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이제 늘리면서 이것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미국에 있어서 이렇게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이제 이 식품 공장을 인수를 해서 거기에서 현지 제작에도 들어가는 등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효과는 더욱더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중국 김치 어디 사 먹겠습니까? 사람이 그 맨몸으로 들어가서 발로 휘젓고 하는데. 자, 영국의 런던 그리고 뉴욕의 또 핵심인 맨해튼에서는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는 행사까지 열렸다고 하는데 이거 서울에서는 하지만 런던 맨해튼에서도 한다. 참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실 김치 같은 경우에는 마늘의 특유한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대놓고 먹지 못했던 그런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것이죠. 런던 같은 경우에 킹스 크로스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영화로 알고 있는 해리포터가 마법 학교로 이제 떠나는 기차 타는 곳. 킹스 크로스 역이죠. 그렇죠. 거기. 그만큼 런던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그 식품 명인인 이하영 명인이 김치를 만드는데 여기에 참석했는 런던에 있는 그 협회가 지금 눈에 띄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푸드 칼럼니스트 그리고 또 영국 셰프 협회, 유명 인플루언서들 한마디로 하이 소사이어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김치 만드는 데 동참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김치가 단순한 어떤 사이드 그 음식을 넘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각광받는 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이 있고 우리가 김치가 있으면 뭐가 있어지죠? 막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하. 김치와 막걸리를 같이 해서 선보임으로써 단순히 김치뿐만 아니고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까지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나아가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니까 이 뉴욕 아닙니까? 뉴욕의 한가운데 그 맨하탄에서 유니언 스퀘어에서 이제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는 뉴욕 한일회가 주로 그 어떤 행사를 주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030 코리안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핵심적인 아이템이 바로 김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뭐 K-팝 공연, 또 태권도 공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K 문화를 정말 굉장히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김치의 날이 잇따라 공식 기념일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와이, 워싱턴 DC 하더니 이제는 연방 정부에서까지 공식 기념일 제정을 했어요. 그렇죠. 미 연방 하원에서 12월 6일에 김치의 날을 채택하겠다 이 결의안이 아마 이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한인들이 미국에 이민한 지 120년이 됐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한미 동맹은 70주년입니다. 상당히 기념비적인 해이기 때문에 연방 하원에서 이와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한미 간의 끈끈한 네. 이 동맹 관계라는 것이 이제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김치의 날 기념일을 선포하게 된 것은 지금 미국 정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영김 의원. 그렇죠. 네. 영김 의원은 사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연방 하원 의원을 두드린 지 2번째 만에 그 하원 그렇죠. 의원이 입성했죠. 됐고요. 그래서 사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의 날 이게 이제 연방 하원에서 결의안 채택된다고 하는 이 성과물로 네.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2020년에 제정된 김치의 날이 있습니다. 왜 하필 11월 22일이냐? 왜 그런가요? 배추, 마늘 등 중요한 재료가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다이어트, 항암 효과 등 22가지의 유효한 기능을 가졌다라는 의미에서 하나하나에서 11월, 아하. 또 22가지 기능에서 22일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김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는데요. 이런 것이 K김치가 이제 그 11월 22일이 한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에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11월 20일 같은 날을 김치의 날로 정했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미시간 등 지금 전체적으로 12개 주와 시에서 김치의 날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유럽과 북미를 넘어서 남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르헨티나도 지금 11월 22일로 지금 정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김치란 것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입맛에 동양인, 서양인 입맛을 초월하는 이 글로벌한 메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한인 이민사박물관은 워싱턴 DC에서 김치의 날 제정 기념 행사까지 기획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의 하와이에서는 김치 박물관, 뮤지엄까지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세계 속의 김치가 된 그런 행사가 저렇게 열린다니까 뿌듯합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